깨버려. 밀어! 야, 판사 나와! 이제부터 전쟁이야? 야, 국민저항권이야.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종의 발견입니다. 오늘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초유의 사태, 그리고 그만큼이나 초유의 사태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주말 내내 이 서부지법 네, 사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 이야기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셨는지요? 첫 번째로 매우 심각하고 이건 초유의 사태죠. 사실은 그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그리고 최후로 수호되어야 될 것이 뭐 다른 분들은 뭐 동의하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법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단순히 법적 절차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런 폭력적인 수단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판사에 대한 테러까지 시도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요. 이거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따라 법치국가로 유지되는 한 이런 걸 깨트리는 그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차은경 나와. 과거에 운동권이나 이런 그 아주 극렬한 1980년대 이런 시절에 그런 시절에조차도 법원을 공격한 적은 없습니다. 어용 판사, 그 당시 용어로 어용 판사라 그랬죠. 어용 판사라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독재 어용 판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를 공격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콜롬비아 마약갱들이나 이렇게 하던 그런 폭동에 가까운 것인데 대통령 내란 사태 시간 가면 해결될 겁니다. 탄핵 다 해결될 겁니다. 다만 이 법원 난입 폭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엄정하게 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미덴 폭동이라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23년 고무렵일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거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독재자가 됐죠. 엄청난 독재자가 됐고 그 세력들을 더 결집해가지고 나중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사법 시스템 내에서 진행되는 두 가지 절차 있지 않습니까? 탄핵과 형사재판. 이거 안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미 불복의 프레임 자체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있어서 이 시스템 내에서는 어차피 결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복하자. 그리고 설령 이 프레임을 계속 해가지고 정치적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집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충분히 거두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러니까 사법 절차 내에서의 이해관계보다는 사법 절차 외에서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경찰이 네. 86명을 네. 현장에서 체포하고 전원 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수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몰인정하고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86명은 최소의 인원인 것 같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지지하고 옆에서 소리 지르고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하나 집어던지고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어떤 적용법조에 따라 의율되느냐만 달라질 뿐이지 다 형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86명 이외에도 앞으로도
뭐 기지국조회라던가 혹은 뭐 서로 간에 뭐 주고받은 통화 내역이라던가 혹은 정밀하게 그 CCTV 영상이라든가 방송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가담자가 나올 텐데 이거는 또 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등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늦더라도 확실하게 처리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뭐 법원 건물을 뭐 부수거나 네. 뭐 이렇게 파손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어떤 그 시위대가 함께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으면서 뭐 박수치고 하다못해 경찰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경찰관 잡고 못 들어가게 막고 뭐 경찰차가 진입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막고 있었다던가 현장에서 뭔가 그런 폭력 행위에 조력한 사람들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유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죄명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율할 수 있는 죄명으로 분명하게 뭐 처벌의 수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당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의 위력으로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어제 보시면은 뭐 경찰들 피도 흘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의율할 수가 있고요. 기본입니다. 조금 전에 소유죄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해요. 저도 생소합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휘체계까지 필요 없을 겁니다. 소유죄의 경우에는 그냥 이 소요를 일으킬 것을 주도한 사람 그리고 행위자 요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서로 중구난방으로 그러니까 뭐 나는 여기 가서 뭐 폭동을 할 것이고 나는 여기 가서 뭐 가게를 털고 전혀 관계없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 간의 그런 그 소란 행위가 아니고 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침입해서 판사에게 테러를 가하고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는 정도의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뭉쳐 있는 사람들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보는 게 전 소유죄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나야 될까요? 처벌 수위는 제일 높은 법정형에 의하는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니까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본인이 반성하더라도 이건 벌금형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 싶다던가 뭐 이런 거를 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직 취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사면되거나 이렇게 되더라도 면접 과정이나 이런 데서 걸러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보통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 외국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장소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확실히 해가지고 인종차별주의자로 찍히면 공직 안 되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얼마 전에 뭐 국회의원분이 그랬지만 과거 포갑 독재 이 상징, 나치 상징 같은 행위, 그런 그 행위만 해도 이거는 공직 평생 취임 금지거든요. 그 유튜버들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니까 저는 뒤에 있다가 그냥 같이 밀려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한 영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재판은 어차피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변명을 하면 그거는 당연히 그 양형에서도 그렇고 좋게 평가받을 수 없는 겁니다. 뭐 벌금형이나 이런 식으로 좀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고요. 법원도 엄벌에 처하기로 한 이상 벌금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건 법무부에서도 뭐 국가를 대신해가지고 그런 피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법행위,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부지법 아주 많이 부서졌던데 그거 수리하는데 누가 수리할 겁니까? 예, 이거는 형사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부쉈으니까 본인들이 그거 고쳐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내 집을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부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참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죠. 그 집은 말이죠. 그냥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그 법원이라는 곳은 판사들이 사법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 있는 그 공공재산이랍니다. 공공재산이란 말입니다. 그걸 왜 부숩니까? 그거 부쉈으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죠. 도대체 정치적 견해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다른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증오하고 폭력을 행사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리고 그걸 사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나쁜 거죠, 그거는. 그 자기가 얼마나 정치적인 이익이나 이런 걸 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파에 속해 있는지를 떠나서 이거는 공감대를 분명히 형성해야 될 사건입니다. 극단에 이렇게 갈라진
이제 모습들이 마구 표출이 되고 있는 데 대한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뭐 1월 1일에도 내고 외부에도 그 뭐 이렇게 뭐 그런 입장문들하고 변호인들이 말씀하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옥중 입장문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뭐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나 가만히 보면은 뭐 이렇게 폭력 행위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또 청년 부분을 또 특별히 띄어내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는데 한껏 고무돼 가지고 더더욱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경찰이 관용을 언급했거든요. 경찰한테 관용이라는 걸 언급했는데 이게 과연 지금과 같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의 관용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불법에 대해서 불법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기보다는 경찰의 관용을 말씀하셨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 지지자들에 대한 거죠. 나를 지지하면서는 어떤 행위를 해도 오케이고 나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불법이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예. 변호인단도 그랬습니다. 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로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목 놓아 울고 싶다.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분들도 꼭 그걸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모든 재판 절차랑 사법 절차 시스템을 거쳐가지고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거는 존중할 것이냐. 그걸 꼭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에 비춰보면은 뭐 김용현이 다 했니, 뭐 국방장은 누가 다 했니,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법리 다툼입니다. 법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리 주장이 한 번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주장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법 주장이 아닌 법의 근거조차 없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이런 걸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결국 세 번째 주장이 뭔가 하면 불복입니다. 그러니까 불복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는 글렀다. 이 사법 시스템 외에서 이해관계라던가 앞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 입장을 얻어낼 수 있는 거는 불복밖에 없다. 공수처 조사도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거부를 했잖아요. 본인이 조사받으러 가는 거 싫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모습으로 조사받는 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 제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예전에 뭐 회의 같은 것도 뭐 이런 것도 뭐 하기로 되어 있던 걸 갑자기 본인이 몸 불편하다고 취소해버리고 뭐 이런 일정 같은 것도 바꿔버리고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결국은 하기 싫은 거 하기 싫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걸 마치 저항의 이미지로 멋있게 포장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당당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모범이 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메시지라는 것도 국민을 통합시키고 뭔가 국민들에게 미안하고 이런 불편함을 끼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뭐 이런 반성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자들에 대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힘들으셨죠? 밤새 저를 지켜주시느라 뭐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만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실망스럽죠. 아주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공수처 조사는 안 나가겠다라고 확실히 얘기하지만 탄핵 심판에는 직접 참석을 하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잃으면 공식적인 직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순수히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개인 윤석열만 남는 거거든요. 전직 대통령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 심판은 본인의 이해관계의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재판도 가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유리한 지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 비록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지만 유리하게 남아있는 게 대통령이라는 신분 지위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게 되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든 막고 싶고 그 기간을 늘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감찰관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이제 사직서를 내셨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예, 그 당시 어떤 심정이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 계엄 선포 당시에 국민들이 느꼈을 때 국가를 정말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국민의 일상과 자유, 뭐 평온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딱 보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 싫다. 이런 세상 싫다. 그리고 저렇게 위정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중대한 일을 갖다가, 국민 여러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엄을 하는 것이고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언어 자체도 그렇고 그냥 너무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투쟁을 한다던가 뭐 갑자기 뭐 머리띠를 두르고 뭐 싸우고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할 말은 할 거다. 할 말은 할 거다. 사실은 인터뷰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직서 쓰고 그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회의실 문을 열고 뭐라 한마디 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 그냥 제가. 근데 뭐 아니 아무리 아무리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한다 한들, 아니 뭐 그리고 나서 뭐 이게 계엄이 말이 됩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앞부분은 기억이 나요, 확실하게. 뒷부분에서는 소리 한번 확 지르고 그냥 문 쾅 닫고 나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현장에 있었던 저 실국장 중에 후배 실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어땠어?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고 나가셨는데 어땠겠어요? 얼마 안 끝나서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얘기 듣고 저는 내가 그냥 조용히 사표만 내고 나올 거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적이 없어요. 공적으로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계엄 사태라는 거는 오면서 생각을 했지만, 계엄 사태라는 거는 도저히 이런 뜬금없는 계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번 사태에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정치에 대한 과몰입화 이런 걸 좀 벗어나가지고 자기 일상을 다들 찾아갔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잠 안 오고 그렇지만 그냥 안 온다면 돌아가서 다 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내고 평온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